네, 그러면 지금부터 과제 수행 주요 사항 안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 설명회 자료를 다운받지 못한 수행 기업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smtech.go.kr을 접속하신 뒤에 정보 마당에 알림 마당에 R&D 관련 공지사항을 클릭하신 뒤에 그 이후에 2020년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 온라인 협약 설명회 자료 공지를 클릭하시면 협약 설명회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엔 2020년 저희 공통 관리 지침 다운로드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택에서 정보 마당에 자료 마당에 규정 및 서식을 클릭하시면요. 네, 다음과 같이 창이 뜨실 거고 통합 규정을 선택을 하신 뒤에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 및 공통 서식 안내 2차 개정을 클릭하신 뒤 본문과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사업 수행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수행 준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관리 지침은 운영요령 제48조에 의거해서 이런 세부 사업별 어떤 규정을 정하기 위해 나온 관리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 지침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협약 대상인 그 해외 인증 규격 개발 사업의 협약 담당자분들은 제가 아까 안내해드린 2020년 2차 개정 공통 관리 지침 2차 개정안을 참고해서 협약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리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 방법은 아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추진 절차입니다. 네, 추진 절차는 지금 현재 신청기업 같은 경우 과제 신청을 해서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실시를 한 다음 지원과제 결정이 나신 분들이십니다. 이 지원과제 결정이 나게 되면 협약 체결을 전문기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수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협약 변경이나 이 최종평가, 최종 점검은 저희 그 전문기관, 즉 기정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약 과제는 개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진도 관리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신 이후에 최종 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이 최종 보고서 기반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최종 평가에서 필요에 따라서 최종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점검에서 최종적으로 과제의 완료, 미완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 완료 판정이 난 과제에 한해서 기술료 징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성과 활용 보고 및 사업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용어 설명입니다. 저희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약어로 기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기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관련 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검과 평가는 저희 기정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행기관인데요. 주관기관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어떤 기관을 말하고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기업도 민간 부담금, 즉 개발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자입니다. 위탁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이 기술 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점검 평가 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평가에서 최종 점검이 필요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최종 점검을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특별 점검은 어떤 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 또는 어떤 단발성
단발성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상시 개념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평가는 이 특별 점검에서 특별 평가 대상 또는 기타 폐업이나 협약에 중대한 위배가 있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위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현금과 현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플러스 민간 부담금 현금 플러스 민간 부담금 현물입니다. 현금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플러스 민간 부담금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물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산정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장비에 대한 어떤 부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기타 등 과제 직접적으로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나 연구 지원비처럼 이제 간접적으로 쓰이는 비용으로 직접비의 약 10% 이하로 계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은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산 환수 부분인데요. 정산금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 저희 전문기관에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민간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의 비율을 각각 나눠서 이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 비율에 따라서 민간 부담금만큼의 비율을 잔액에서 민간 부담금만큼의 비율을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수금입니다. 환수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제 종료 이후에 어떤 특이 사항이 발생돼서 어떤 환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시에는 환수금으로 해서 환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료입니다. 주관기관은 이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실시권이라든지 이 발생품에 대한 귀속을 얻기 위해선 기술료를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술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평가 완료 판정된 과제에 한해서 받고 있고, 자세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약 서류를 작성을 해서 향후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출연금 신청 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 계산 기준입니다.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최대 정부 출연금 한도가 1.5억 원이기 때문에 의무 청년 채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 인력을 채용했을 시에는 그 인력에 해당되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며 추후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료 징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평가 완료 판정 시에 기술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셨던 분들은 정액 기술료로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2019년도부터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경상기술료 같은 경우는 어떤 주관기관의 매출 실적과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최대 정부 출연금의 20% 이하로 최대 5년에 거쳐서 이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D 관련 공지사항에 보시면 경상기술료 납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구성 원칙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인증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이고 정부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하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며 민간 부담금 현금 플러스 현물 중 현금의 비중은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총 사업비 구성 예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각각 비율을 딱 맞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1.5억 원에서 민간 부담금 현금은 375만 원으로 딱 10%가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는 민간 부담금 현물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출연금 1.5억 원을 총 사업비의 80%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민간 부담금은 총 375만 원이 되고요. 3,750만 원이 되고요. 이 3,750만 원에서 10% 이상인 경우는 375만 원이 민간 부담금 현금으로 주관기관이 추후 협약 체결 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입니다. 저희 수정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작성 원칙인데요. 이제 평가 의견 예시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 과제의 핵심은 A 부분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지표의 추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했을 시에는 주관기관은 이 평가 의견을 토대로 A 지표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A 지표를 추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저희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고, 또한 시료 정의 및 측정 방법에 이 A 지표에 대한 자세한 측정 방법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가급적이면 공인시험 인증기관을 통해서 성적서를 발부받는 것으로 하되, 정 안 될 시에는 공인시험기관 관계자 입회와 측정을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만약에 아니다 라고 했을 시에는 이 아래와 같이 자체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작성 원칙입니다. 일단 인건비부터 보겠는데요. 요번에 코로나 특별 지침으로 인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고, 또한 민간 부담금 비율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료를 보셨을 때는 신규 채용의 현물 계상 원칙이라고 적혀져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인력은 채용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채용이 되셔야 되고, 채용에 대한 기준은 4대 보험 가입일로 판단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 인건비는 타 소속의 기관의 인력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 지침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제 책임자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은 되어야 되니까 혹시 9%, 10% 미만으로 작성을 해주신 기관들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시설 및 장비는 구입가 20% 이내에서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원가가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가 있으셔서 이 감가상각비를 기반으로 이 현물을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운영비인데요. 연구과제 운영비는 2020년도부터 새롭게 나온 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비 내에 연구과제 운영비로 직접비 5% 이내에 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계상이 가능하고요. 네. 이전에 2019년 이전 지침으로는 연구과제 추진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정산 수수료를 150만 원 정도 필수로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간접비인데요. 간접비는 한번 쭉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간접비는 주관기관의 직접비, 현물을 포함하고 위탁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10% 이하이니 이 점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 수수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협약 체결 절차입니다. 수행기관께서 수정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사업비 조정 양식에 해당되는 엑셀 파일, 평가의견 반영 내역을 담당 간사님께, 담당 협약 간사님께 이메일로 송부를 해주시면 저희 협약 담당 간사님께서 이
주관기관의 직접비, 간접비가 얼마고 위탁기관의 직접비, 간접비가 얼마인지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확정이 되면 주관기관은 협약 서류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서류가 업로드된 서류가 문제가 없다면 협약 서류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가상 계좌가 나오게 돼서 주관기관이 이 가상 계좌에 민간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요. 민간 부담금 현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협약 체결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지급이 됩니다. 정부 출연금의 지급은 포인트제로 인해서 RCMS 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협약 체결 이후에 2, 3주 이내에 지급이 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여 주십시오. 네, 다음은 협약 체결 중지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특이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평가 결과 종합 의견을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저희 협약 담당 간사는 이 평가 결과 종합 의견을 보고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니까 꼭 평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해외 인증 사업 같은 경우 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외 인증 규격이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여 주십시오. 사업비 사용 유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 지침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건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개발 종료일 2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들이 일반 원칙에 따라 있으니 이 점은 정독하신 뒤에 유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위탁기관 등 이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참여기업 간의 어떤 거래가 예정이 되어 있거나 하시면 사업비로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안 되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사업 기간 초기에 이 사업비를 과다 집행, 30% 이상 과다 집행할 시에는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특별점검 대상으로 되실 수가 있으니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집행하시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비 전용 기준인데요. 이 부분도 다 공통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건비 같은 경우 다른 비목 또는 세목으로 전용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사업비 계상 시에 이 점은 유의하여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 변경 절차 안내인데요. 이 사업비 비목 간 전용 또는 어떤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있고 자체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 변경은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기관 승인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협약 변경 신청을 해주시고 이 협약 변경 서류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서 협약 변경 신청을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 전문기관에서 판단 후 승인 또는 반려의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기관 자체 변경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기관 승인 사항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개발기간 연장 부분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서 사업 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될 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급적 개발기간 1개월 이내에는 협약 변경을 통해서 개발기간 변경 요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노트 부분입니다.
연구노트는 과기부 훈령에 따른 연구노트 지침을 적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노트 종류는 서면 연구노트와 전자 연구노트가 있는데요. 서면 연구노트 같은 경우는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 연구노트는 이 연구노트 서식에 맞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참여 연구원별로 각각 연구노트를 작성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참여 연구원별로 각각의 개별 연구 노트는 꼭 안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연구 노트 내에 모든 참여 연구원의 이런 작성 기록들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평가 및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 점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발성인 어떤 점검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비 사용 실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어떤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과 최종 평가 부분인데요. 최종 보고서는 저희 관리 시스템상 개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주시고, 최종 보고서 제출일 이후에 저희 전문기관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지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는 완료, 미완료, 현장 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완료 판정 시에는 이 경산 기술료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완료 같은 경우는 이 귀책 사유에 따라서 성실성 검증위원회라든지 제재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한 현장 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이런 일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실 시에는 현장 추후에 현장 실태 조사, 즉 최종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최종 평가 완료 이후에는 5년간 이 아래 7가지 항목 중 한 개의 항목을 충족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이 1개 이상 충족 시에는 성공으로 판정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는 실패로 판정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재 및 환수 결정인데요. 이 단계까지는 오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온라인 전자협약 및 협약 변경 교육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기술개발사업 전자협약 안내입니다. 사전에 잠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협약 전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관기관께서는 법령 공인 인증서를 꼭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업로드 시에 개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는 서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 공인 인증서를 오늘 협약 설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좀 발급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비 계좌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은 계좌를 신설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로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협약서를 수정사업계획서나 이런 기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같은 협약서를 작성해서 저희 담당 간사님께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담당 간사님들이 이 과제에 대한 이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주관기관께서 협약 서류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전자 인증을 통해서 서명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가상 계좌가 발급되면 민간 부담금을 입금을 하십니다. 입금이 되신 걸 확인을 하시면 협약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연구비 지급이 됩니다. 네.
이런 절차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법령 공인 인증서 발급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발급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비 계좌 개설에 대한 가능한 은행들이고요. 네, 연구비 카드 발급할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네, 계좌별 종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약에 앞서 KED 신용평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신용평가를 받으셨으면 꼭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네, 다음은 협약서 작성 및 제출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셔서 이런 기관 정보라든지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 개요, 이런 세부 사업 분류 등을 선택을 하시고요. 참여연구원 등록해 주시고 신규 인력인데 아직 채용을 못 하셨으면 채용 예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협약 서류를 이런 창에 따라서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전자서명을 법령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담당 간사님께서 협약서를 검토 후 확정 또는 반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민간부담금 입금 가상계좌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전체 사업비 구성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협약 변경 절차 안내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자료를 보신 뒤에 협약 변경 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변경 절차에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참여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체 변경사항, 참여연구원의 참여 계열수나 아니면 참여율, 금액 같은 부분은 자체 변경 사항이 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해서 자체 변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비목 간 직접비에서 내부 인건비나 아니면 신규 인건비 관련해서 전용 가능한 범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여 협약 변경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절차 및 참여 제한 안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체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총괄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즉 기정원에서 평가 그리고 제재조치,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또는 위탁기관 또는 동시에 다 같이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료나 정산금을 안 냈을 시 또는 미완료 과제 또는 어떤 문제의 사유가 있는 과제들 같은 경우 제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서 제출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종 보고서 제출 시에 정산 회계감사 보고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정산금 같은 경우
만약에 금액이 남으면 저희 전문기관에서 그 주관기관으로 돌려드리는데, 만약에 불인정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될 시에는 주관기관께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 30일 이내로 정산이 끝나고 30일 이내로 전문기관에 납부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나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각 의무사항 불이행 시에는 제재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술료 또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또 제재의 사유가 있고, 기술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평가 미완료 과제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과제, 즉 특별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제과제로 좀 인식된 과제들에 대해선 어떤 제재의 사유가 있고 형사 고발 조치에 전문기관에서 형사 고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는 꼭 투명하게 투명하게 관리 및 사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중단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포기 절차인데요.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협약 체결 전 포기는 제재 조치나 어떤 문제 과제로 인식을 하지는 않지만, 협약 이후에 포기하게 될 시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만약 포기 의사가 있으시면 협약 체결 전에 좀 담당 간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유용 횡령 편취 부분인데요. 사업비 유용 횡령 편취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위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다든지 개인 명의의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일부 어떤 연구 내용을 표절한다든지 직전에 개발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시에는 발견이 될 시에 이런 엄격한 참여 제한과 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 제재조치위원회라는 단계까지 안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비 올바르게 관리하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이산하게 법인의 이태호 회계사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승수 주임연구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 20분 정도 또 힘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시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협약이 다 끝나고 이제 과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비를 쓰시는 그 시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업비 올바르게 관리하기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좀 관리하기로 좀 제가 바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보다는 지금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상시점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적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면 지금은 우리 상시점검 제도가 여러분들의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리하는 측면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사용하신다면 적정하게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관리하는 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사업비를 모르시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또 잘못되게 되는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시간은 총 20분인데 그 시간 내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두 번째 불인정 사례는 제가 자세하게 기재했고 또 사례도 적어놨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정독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업비 관리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누가 설명을 잘 해주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3페이지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또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과제를 좀 한 번 이상 해보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본 사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좀 등장인물이 누군지, 우리 사업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사업비 사용과 관련된 인물들이 누구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또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됐고, 사람을 알아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를 관리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원칙이 무엇이냐, 요 한 가지를 좀 알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업비를 쓰시고 관리하는데 알고 계셔야 할 등장인물들입니다.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사업비 사용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4명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죠. 수행기관이 있으실 거고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비 관련돼서 도움을 주시거나 어떤 대응을 해주실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시스템인 SM테크하고 RCMS,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콜센터 직원분들이죠. 이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회계법인이라는 그 회계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당 회계사가 있을 겁니다. 지정회계법인은 여러분들 과제하는데 사업비를 나중에 점검하고 그다음 감사보고서를 여러분께 드릴 그런 지정된 회계법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협약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과제의 협약을 담당하시는 연구원님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함해서 총 4명 정도가 사업비 관리나 사용과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되는 분들이에요. 더 이상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역할이 있죠. 역할이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크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제를 이제 협약하시겠죠. 협약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제가 시작이 되면 기술 개발을, 여러분들 제일 자신 있는 기술 개발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술 개발 하시다 보면 그 관련된 재료나 부품들 사셔야 되니까 사업비를 이제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이제 실수가 있으셨던 분들이 알고 계신 게 나의 역할은 요 3가지 정도네 라고 생각하시고 과제를 수행하시다가 사업비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제 밑에 이제 별표를 쳐놓은 과제를 관리한다 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은연중에 관리를 하셨겠지만 이제 정부 R&D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정부 R&D 과제를 관리하는 것도 내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과제를 관리한다는 것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협약 변경 사항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과제 협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과제 협약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변경사항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개발의 목표 달성하시는 거를 이제 관리하시는 거. 이런 거는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비를 사용한 게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과제 관리가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아까 알고 계셨던 옆에서 1, 2, 3번의 지원군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협약 변경사항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업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는 제가 그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를 써놓은 SM택과 RCMS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 보시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게 궁금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 콜센터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적이 아닌 사업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우리 지정회계법인 담당자였죠. 그분들이 사업비 정산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기정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비 관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긴다면 우리 지정회계법인 담당자께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협약 변경 사항을 관리하실 건데 그 협약 변경 사항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하시는 것이 기정원의 담당 연구원님 이 협약 변경을 해주시게 될 거예요. 도와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협약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기정원 담당 연구원님께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 이 역할을 잘 몰라서 혼선을 해서 또는 이제 조금 연락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경우에는 서로 연락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해 보시다 되는 데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비 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바에 의하면 2번인 지정회계법인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화하다가 뭐 제일 쉬운 게 콜센터이기도 하고 또 뭐 연결이 다 안 돼서 콜센터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콜센터에 여쭤보게 돼요. 근데 콜센터에서는 또 회계법인에 여쭤보라고 하시는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또 콜센터 직원분이 좀 잘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 답변을 듣고 그걸 믿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의 역할을 잘 아시고 그 해당 그 인물에게 해당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셔야지 그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인물들의 역할과 그 역할에 맞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지금 사업비 관리와 관련돼서 등장인물을 살펴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를 관리할 때 이제 어떤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겠죠. 뭐 열거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외워서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일단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원칙인데요. 첫 번째 원칙,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R&D 또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항과 좀 다르게 이 정부와 같이 일을 하실 때에는 이 협약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된 내용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마구 좀 자유롭게 변경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원칙은 협약을 한 예산이 있으면 그대로 협약된 대로 사업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을 들으셨죠? 협약하시는 것 중에 비목별 소요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사업비를 쓸 건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그 잡아놓은 예산대로 일단 사업비를 집행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협약된 대로 사용을 하긴 할 텐데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년이란 또는 2년이란 사업기간 동안에는 변경사항이란 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비 예산은 변경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시고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의 두 번째 변경사항이 생겼고 그럴 때는 SM택의 협업 변경을 거쳐서 협업 변경을 하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협약하셨던 비용법 소요 명세서가 변경돼서 다시 협약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협약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시 바꿔서 협약을 하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협약 변경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협약된 예산대로 사업비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협약된 예산대로 사업비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내가 아무리 협약된 대로 쓰려고 해도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소요 명세서를 보시면 좀 포괄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구체적인 품목을 적지 않고 관련 재료비라고 쓰시거나 그렇게 포괄적으로 쓰신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때는 구체적인 항목을 사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항목과 이 사업계획서 예산은 좀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협약된 대로 쓰기가 어려울 거고, 두 번째로는 비목별 소요 명세서에 없는 항목을 쓰시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의하면 소요 명세서에 없는 항목을 쓰려고 하면 협약이 변경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변경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위에 이제 우리 규정에 보면 그 변경, 자체 변경이라든가 승인 변경 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 1에 따라서 협약 변경하시면 되는데 그 협약 변경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협약이 없는 거를 쓰는데 협약 변경 안 하고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설명드렸던 두 가지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규정에 여러분들이 소요명세가 없는 거 쓰시거나 포괄적인 항목을 쓴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쓰실 때는 그 쓴 것이 규정에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정성에 대해서. 위에서는 우리 협약서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쓰셨기 때문에 적정성이 매우 많이 확보되지만 없는 걸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적정성을 스스로 확보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쓰셔야 돼서 좀 부당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오른쪽에 있는 RCMS 상시점검 의견, 상시점검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스스로 확인한 거를 한 번 더 저희들이 검증해 드린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성한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규정을 스스로 확인했다면 지금은 RCMS 상시점검 의견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관리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협약서에 있는 대로 쓰자. 그다음 바뀌면 협약 변경을 통해서 하자. 협약 변경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규정을 보고 상시점검의 의견을 확인해서 적정한지를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앞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불인정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것도 새로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상시 점검에 대해서 아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상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쓰신 거를 지정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RCMS 메뉴에 보면 점검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집행 한 건마다 의견을 하나씩 달아줍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적정하다, 두 번째로는 적정하지 않다,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첫 번째로 적정하다라고 받으신 항목은 큰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을 때도 문제가 없이 적정성이 확보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의견이 나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 사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의견, 적정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증빙 자료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불인정이 될 것 같다. 적정하지 않은데 이것은 증빙 자료는 다 있는데 이거는 규정에 맞지 않아서 불인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견을 받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증빙자료 보완 필요라는 의견에서는 증빙자료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빙자료 보완 필요라는 의견은 안 받으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시점검을 활용하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내가 이 쓴 거를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증빙자료 보완 필요라고 의견을 받으신 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린 게 아니에요. 증빙자료가 다 제출해 주셔야지 그때야 이제 회계사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거롭지 않으시려면 증빙자료 보완 필요한 의견을 받지 않도록 규정에 나와 있는 증빙자료를 모두 업로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증빙자료 필요한 증빙자료 다 올려주시게 되면 회계사는 적정하면 적정하다. 그리고 적정하지 않다면 다음에 의견을 드리는 거죠. 불인정이 예정되어 있다. 불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인정 예정으로 받으신 항목은 소명을 하셔서 후속 조치로 소명을 하셔서 다시 그 회계사 의견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소명을 하셔서 적정하지 않다 의견을 적정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정하지 않다일 경우에는 이 사업비는 불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 환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포인트를 살려놓는 겁니다. 그 돈을 반납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살려놓으신다면 아직 우리는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다시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시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제 끝나기 전까지 마음을 불안해하면서 이게 내 사업비 불인정에 당할까 안 당할까 걱정하셨는데, 이제 이 상시점검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 사업기 끝나기 전에 좀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적정한 걸로 다 판정을 받으신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서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쓰시지만, 협약서대로 쓰시지만 협약서에 없는 거 쓰실 때는 규정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상시점검을 활용해서 내가 쓴 게 협약서에 없는 걸 쓴 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확인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업비를 쓰시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규정들 사항들을 좀 쭉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파트 2에 있는 이제 불인정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6, 7가지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가장 불인정이 많이 발생하고 또 뭐 금액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례를 쭉 넣었습니다. 불인정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제일 위에 있는 과제 수완과 무관한 비용, 범용성 장비, 이 부분이 이제 그 불인정 사례의 유형이 되겠고요. 요게 6가지, 7가지가 뒤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불인정되는 이유를 거기 써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아래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형들을 써놨고, 그 다음 팁으로 된 부분도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이 불인정 사례와 관련된 사례들을 그 뒤에 노란 네모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노란 네모칸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지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사업비 나중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상시점검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쭉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업비 사용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비를 사용하실 텐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활용하셔서 쉽고 올바르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운 형태에서 근무하는 신경호 전임입니다. 오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협약 설명에 의해서 RCMS에 관련된 사용 안내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주요한 사항들은 이미 앞서서 설명이 다 되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정원의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비를 사용하셔야 되는 RCMS와 관련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드리는 RCMS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포인트제라고 해서 사업비 집행 서비스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인트제를 사용해 보셨다라면 RCMS를 사용하실 때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게 아마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사업 같은 과기부에서의 R&D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이지바로라는 연구비 시스템을 사용하셨을 거고, 이제 산업부, 중기부, 그다음에 해수부, 환경부 등에서 R&D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RCMS라는 이제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비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이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RCMS 자체에 대한 사용법보다는 RCMS가 어떠한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RCMS라는 건 수행기관에서 연구비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개인금융 차원에서 인터넷 뱅킹에서 다양한 사업비 개인 거래를 하실 텐데요. 이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에 한해서 이제 그런 인터넷을 통한 뱅킹을 저희 RCMS 혹은 이지바로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는 익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포인트제와 동일합니다. 삼자이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수행기간의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RCMS에 사용 등록을 하시게 되고, 사용 등록된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간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이체를 하게 되면 앞서서 사용하셨던 포인트제와 동일하게 연구비 수행기간의 계좌를 거쳐서 거래처까지 입금이 되는 형태의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포인트제와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RCMS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시고,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SM택이라는 과제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신 경우 그 정보가 RCMS에 연계돼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활용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MS의 사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CMS의 경우 중기부는 SM택을 통해서 협약 체결된 과제 정보가 넘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럼 그 과제 정보와 관련돼서 RCMS에서 연구비 집행 관리를 하기 위해서 RCMS 사이트 내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고, 그 회원가입 이후에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에 펀뱅킹과 세무이자 지급 동의 등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연구비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 연구비 사용하시면서 부가세 관련된 부분을 복원하셔서 처리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을 위해서 RCMS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CMS의 기초적인 화면을 설명드리자면, 최초 로그인 하실 때 이런 PT에서 나와 있는 구조 정도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내용 참고하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CMS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환경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카드도 사용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를 이체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무정보 동의, 그리고 펀뱅킹 사용에 대한 동의 등을 이 환경 설정 시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환경 설정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RCMS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수행기간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실 때 RCMS가 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관해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보호법을 이제 상기평의 내용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에서 RCMS 동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거를 가끔 놓치고 안 하시는 경우에 뭐 이렇게 RCMS 로그인이 잘 안 되거나 하시면 앞서 설명 나갔었던 RCMS 콜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은 통상적으로 하는 회원 가입과 동일하고 다만 수행기간 정보와 관련돼서 본인의 소속기간 정보를 반드시 등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혹여나 소속기간 정보를 등재하실 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수행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저희 쪽 나와 있는 이 아이테크란 사이트를 통해서 기간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기간 정보를 간단하게 등록하신 이후에 수행기간을 찾으셔서 소속 정보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하실 거는 펀뱅킹 이용동의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펀뱅킹 이용동의 같은 경우에는 RCMS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최초에 이미 동의가 돼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고, 만약에 이 RCMS라는 곳을 처음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펀뱅킹 동의를 통해서 RCMS 사용 동의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뱅킹 이용 동의를 크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뱅킹을 보시면 인터넷에 대한 계좌 이체 거래를 할 때 예금주 조회를 하기도 하고, 그 예금주 조회했을 때 그 계좌가 정상인지 등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그 은행들이 제공하는 펌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펀뱅킹 이용 동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PT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세무정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RCMS가 다른 서비스와 조금 다른 부분은 RCMS에 정부 출연금이 입금되고 그 다음에 민간부담금이 입금되면 그 민간부담금에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RCMS는 이 세무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민간부담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걸 원치 않으신 경우에는 세무이자 지급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할 텐데, 원청진수 여부에 따라서 이자 소득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저희가 분기별로 민간부담금 이자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이 동의를 하신 경우에는 이 원청진수와 관련된 소득 신고를, 이자 소득 신고를 저희가 RCMS에서 은행들로 보내서 자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수기로 이제 각각이 알아서 그 이자에 대한 연청징수 액션, 연말에 해야 되는 원청징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PT를 참고하셔서 실제로 뭐 필요하시다면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인 편의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게 좋지만, 혹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RCMS가 별도로 이 R&D 정보에 대해서만, R&D 과제에 대해서만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이 세무정보 동의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제 관리. 일단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SM택을 통해서 넘어온 협약 정보에 대해서 RCMS 화면상에서 과제 정보를 조회해 보시고 해당 협약 정보가 제대로 조회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가장 유효하게 보셔야 될 게 사업비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사업비 구성이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사업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와 RCMS에서 사용한 사업비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점검 때도 발견이 되겠지만 정산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에 대한 확인이 끝나시면 이제 사업비 사용 시작이라는 사업비 사용 개시 액션을 해주셔야 하고요.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구성이라는 화면 내에서 관련된 사업비 사용 시작을 클릭하셔야 그 시점부터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게 변경되십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얘기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약 정보가 혹시라도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간사와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과제 관리, 즉 SM테크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연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간혹 저희 쪽 콜센터로 협약 정보가 잘못 넘어왔다는 문의를 주시지만 저희 RCMS 콜센터에서는 협약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약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SM텍 혹은 과제 담당자와 논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포인트제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RCMS는 여러 개, 그러니까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 뭐 약간의 차이점은 통합 이지바로 같은 경우에 연구비 클린카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RCMS는 별도의 클린카드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등을 통해서 카드 등록만 하시면 뭐 다양한 카드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RCMS 사용하실 때는 해당 기관이 현대나 뭐 이렇게 특정 카드사를 등재하면 해당 브랜드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부터는 특정 카드사의 여러 개 혹은 뭐 여러 카드사를 섞어 쓰셔도 무방하시기 때문에 혹시 RCMS 사용과 관련돼서 카드를 사용하시게 될 거면 여기 과제 관련돼서 연구비 카드를 사전에 등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연구비 카드 등재를 하실 때 반드시 결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제 계좌 정보가 바뀌시거나 할 때도 변경된 결제 계좌를 계속 갱신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변경된 결제 계좌가 잘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카드 결제 대금 당일날 저희 쪽에 등재된 정보와 달라서 실제로 카드 대금을 위한 금액이 잘못된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카드 사용하실 때 결제 계좌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변경이 일어나면 변경된 것도 다 반영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를 등록해 놓고 안 쓰겠다고 하시면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카드에 대한 사용 원치 않으실 경우 그냥 중지 처리하셔도 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은 이지바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많은 회사에서 과제 책임자분들이 직접 사업비를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비 이체와 등록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시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사업비 이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RCMS가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연구원분들의 유형이 있고요. 그 연구원분들 유형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제 책임자가 기본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과제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혹시나 재무회계팀에 누군가 필요하시면 그 재무회계팀 담당자분이 RCMS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과제 책임자분이 그분에게 권한을 주시면 이체도 하실 수 있고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참고하셔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사업비 이체 관리를 할지를 뭐 기관 내에서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비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기관 인증서 외에도 이체를 하시는 개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인증서 폐지와 관련돼서 지금은 현재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반드시 이체를 하시는 분의 개인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체와 관련돼서는 개인 인증서 외에도 이체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을 하셔야 하고 결국 이체를 하실 땐 개인 인증서, 그 다음에 이체 비밀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이체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는 사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미 R&D 내에서는 이지바로 그리고 기정원에서 사용하셨던 포인트제와 모두 거의 대동유사,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화면 하나하나별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RCMS에서 사용하는 큰 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RCMS에 들어오시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구비 사용을 비목 우선 등록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증빙 우선 등록으로 사용할 것이냐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비목 우선 등록이라 함은 기정원에서 사용하는 사업비 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세목 구조를 먼저 선택하고 해당 내역을 정리해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비목 우선 등록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뭐 현금 영수증 등 이미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있으신 경우에는 증빙 우선 등록을 통해서 사업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목과 증빙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한해서는 별도의 인건비 직접 지급이라는 부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RCMS 사업비 집행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사용을 등록하고 그거에 대한 이체 액션을 하고 계산서를 조회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RCMS 사이트에 고객 지원에 가시면 RCMS 가상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시면 현재 사이트 그대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사용에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화면 하나마다 설명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설명드릴 건 이미 포인트제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가세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가세에 대한 집행은 부가세는 그 기관의 결산 시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은 부가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집행을 하시고 복원하셔서 다시 사업비를 쓰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부가세를 사용 안 하시고 별도로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RCMS 시뮬레이션과 이 매뉴얼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일단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자체는 결산 시 다시 환급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R&D는 부가세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정부로 들어가는 국고 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국고 수입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구조가 세법과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가시면 되고 가장 많은 불인정을 받는 사례가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부가세 환원 처리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집행을 하셨다면 반드시 정산 전에 부가세 복원하셔서 사업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비 정산까지를 RCMS 통해서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연구비 정산에 대한 부분도 포인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하신 내역을 가지고 저희 RCMS 쪽에서 내역을 직접 화면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화면을 체크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부터는 회계법인이 정산을 직접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산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내용에 대한 등록한 내용들을 쭉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이 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는 집행 마감 처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실적 보고서는 좀 화면이 작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사용한 내역이 리스트로 쭉 뽑혀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포인트제에서 쓰시던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와 동일한 양식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산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뭐 민간 추가 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민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RCMS 통해서 수행기간 계좌로 그 민간 부담금을 돌려주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상 계좌를 통해서 민간 부담금을 추가 납부금을 입금하시거나 하는 액션을 하시게 되시고 이 부분은 아마 정산 시점에 회계법인과 논의를 하시게 될 거고 담당 간사와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RCMS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세무정보를 혹여나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부가세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복원을 하셔서 사업비로 복원만 하시면 사업비로 쓰실 수 있는데 부가세 복원을 깜빡하고 안 하셔서 불인정을 받으셔서 이제 다시 민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복원을 좀 더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RCMS에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활용해 보시면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웬만한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습 삼아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준비는 끝난 걸로 보이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에는 RCMS 콜센터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